최근에 실제 제가 몇몇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위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제가 볼 때는 변동이 계속해서 커질 거는 이 정도의 변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정도의 차이에 있을 뿐인 거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서 심리가 위축된 건 아니고요. 기관도 똑같이 위축됐고 외국인들 똑같이 위축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아직도 중립 이상의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차익 실현도 있을 거고 위험 회피도 분명히 있는데 그 비중보다는 다른 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Overnight trading is finally on the table. Ask your broker about Bruce Markets.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28일,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중동발 이 전쟁의 영향이 국내 장 또는 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장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그래도 연이틀 상승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걸까요? 우리가 봤던 처음보다는 잦아든 건 맞는데 아마도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는 조금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안정이 됐다라고 하려면 거의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는 이런 마음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그 변동이 있긴 한데 그 변동 폭은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떤 종전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또 하루는 또 그 반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대신에 이제 그 변동폭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속적으로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면서 이게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흔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피가 한 3% 정도 오르다가 장 후반 보통 2시 정도를 기점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좀 같이 연관지어서 발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특별한 사안이 있었다라는 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오늘 밤이 불안한 거죠. 요즘은 하루하루 밤을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오른 것들이 있으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어떤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집단화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모습들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변동성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주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만 2번 걸리고 사이드카가 5번 걸렸어요. 이게 전례 없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급등락의 배경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내 고유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영향이 있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 여러분들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물론 팔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팔았던 규모가 여러분들 전쟁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2월 28일 이전의 수급을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적게 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에 비해서 파는 규모도 줄었고 또 최근에 사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밀렸다는 얘기는 그동안 시장을 주셨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 바뀌신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면 좀 위험을 회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리들이 작용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변동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해외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ETF까지 합치면 65%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80%가 넘습니다. 그 코스닥은 높은 거 알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를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HTS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오늘 기준으로는 59% 이렇게 나오는데 59점 몇의 그 ETF 분이 있어요. 감안을 하면 한 65% 가까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지금 되게 많으실 건데 그중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공포에 달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쪽으로 심리가 쏠리게 되겠죠. 올라가도 위쪽으로 쏠리겠지만 너무 또 어려워지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여기다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좀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되게 레버리지를 되게 많이 사세요. 또 비투도 되게 많고 정보가 관리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 사실 제가 투자자여도 마이너스 10% 하루씩 빠지면 빚 관리를 신용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더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서 심리가 위축된 건 아니고요. 이 시장 뭐 개보셔도 알겠지만 기관도 똑같이 위축됐고 외국인들 똑같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 있다 없다의 싸움은 아닌 것 같고 경험이 있어도 위축되고 없어도 위축되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쏠림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변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오를 때도 또는 내릴 때도 제가 볼 때는 변동이 계속해서 커질 거는 이번만의 현상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뭐 정도의 차이에 있을 뿐인 거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수시로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일간 단위 주가 움직임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루에 10% 이틀 연속 빠지면 그쵸. 이 시장이 사실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단순히 하락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추세를 바꿀 정도로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에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실제 제가 몇몇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보면 네네. 뭐 대응을 여러 가지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위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중간은 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도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이번에 전쟁 나기 전에 이걸 뭘 얘기를 안 했느냐. 그리고 전쟁에 빠지기 전에 왜 위험 경고를 안 했느냐. 사실 전쟁은 우리가 언제 날지 알 수도 없지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거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찍고 나서야 그 주가 반응을 보고 그럼요. 저희가 알겠죠. 그거는 이제 뭐 그 정도 알려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거고 점쟁이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야 2월이나 이럴 때 먼저 조금 이제 시장이 과열됐으니 좀 비중을 줄여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월 초에 줄인 것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아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지금 파는 게 지금부터 더 나아요. 그러면 이건 또 맞는 건가요? 그것도 참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2월 초에 없잖아 있어요. 팔았으면은 그 2월 중순부터 연휴 끝나고 났을 때 폭등을 엄청 다 누리지 폭등을 못했었잖아요. 했고 그 이틀 정도만 빼놓고 최근에 반등한 거 보면 지금이 더 높아요. 그럼 그게 줄인 게 잘했을 거냐? 이것도 참 되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줄이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오시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밑으로 가야 들어오실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도 되게 생기는 거예요. 특정 주식을 살 맞습니다. 때 내가 판 가격보다 다시 위에서 사는 것만큼 그렇죠.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한 양상대로 흐를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전쟁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될 거다가 안 통하고 항상 비이성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도 이상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같을 때 2차 대전 같을 때 여러분들 원래 독소 불가침이라고 그래서 독일하고 소련하고 그죠?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약속을 해놓고 독일이 침범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이 침범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스탈린이라는 소련의 지도자는 그 약속을 믿고 사실은 독일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이성적이지 않은 건데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의 행동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던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바꿔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극심한 변동이 있을 때는 최소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더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유리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볼 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제가 볼 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많이 빠졌을 때 잘 사고 뭐 반등했을 때 하면 좋겠지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 줄 알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안 그래도 전쟁이라는 네. 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대응 난이도가 지금 높아진 걸로 보면 너무 되겠네요. 높아진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난이도는 그 누구도 똑같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운용의 지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다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그 군중심리 효과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하락할 때 더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도 사실 계속 조정 없이 올라왔던 것도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반대로 적용이 예, 된 반대로 적용이 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큰 장이 앞으로 몇 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혹시 중동 정세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쟁이 난 지가 보통 아무리 전쟁이 빨리 끝난다고 해도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예, 예. 뭐 그 이례적인 예. 거였고 아마 뒤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서강대 교수님께서 저도 이제 우리 성 교수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인데 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 시장에서 터닝 포인트는 뭐냐, 즉 전환점. 네.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름대로 전환점이 될 거냐. 네. 우리는 유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는 게 악재가 아니고 맞아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오르는 게 우리한테는 악재인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뭔가 봉쇄가 풀릴 수 있는 즉 현재 유조선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된다라면 뭐 전쟁이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부터는 일단은 전쟁은 전쟁대로 또 나름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트럼프가 장기전을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란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미사일이 되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사드도 가져갔다라고 가져갔죠. 하고 이렇겠죠. 그거는 뭐 다른 무기들은 있겠지만 미사일이 그렇게 장기전을 치를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웃긴데 이 사드 가져간 게 되게 웃긴 게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보다 네. 사드가 더 비싸요. 한 발에 230억짜리예요. 근데 이거 가져갔다가 3천만 원짜리 드론 쏘면 어떡하죠? 지금 그런 정도고요. 그건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트럼프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데 항모 전단을 즉 네. 항공모함 있는 전단을 2개나 배치했어. 네.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전에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는요. 기본 6함대가 들어갑니다. 항모 전단이 6개가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란이라는 국가는 어쨌든 중동에서 사실은 제일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쿠웨이트전이나 이라크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에요. 인구도 제일 많고 이라크에 비해서 국토도 4배가 넓고 군대 수도 많고 병력도 병력도 되게 크고 그러면 이라크전 할 때도 6척의 항모 전단이 들어갔는데 6개 항모 전단이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더 큰 국가를 건드리면서 2전단밖에 안 들어갔다? 이건 처음부터 장기전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있었던 중동 전쟁에서 미국 개입할 때는요. 또 공식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자유로웠는데 지금 의회 승인 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다르고 세 번째는 이전에는 대부분 연합군이었어요. 100%.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이런 국가들이 각각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우호군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사실은 연합군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지상군 투입은 더 웃긴 게 이전엔 지상군 투입이 기본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라크도 20만 명이었으면 여기 최소한 여러분들 이란 정도 하려면 그거의 2배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비군 소정님도 내린 것도 아니고 내리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병참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국토도 넓기 때문에 점령하기도 쉽지 않아요. 병력 분산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트럼프는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전을 생각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저도 우리 앞에 뒤에서도 설명드리시겠지만 성 교수님 말씀을 좀 빌어보면 네. 나름대로 트럼프가 그 이전에
베네수엘라의 어떤 마두로를 잡아서 내 편으로 만들었던 기세가 한 번 있었었고 또 이스라엘이 꼬드겼죠 많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수행할게. 실제 하메네이 제거할 때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선 조금 위험해서 비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메네이만 제거를 하면 미국과 그래도 조금 약간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정권으로 만들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뭐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딴판으로 생각보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란의 저항도 세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뭐 흔히 얘기해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분명한 건 트럼프가 여기서 장기전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확대되면 트럼프한테 유리하냐 이거죠. 결국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반대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트럼프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지는 건 트럼프 입장,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중간 선거에서 더 불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트럼프는 뭔가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세워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한 건 옛날 전쟁하고 다릅니다. 의회 승인이 있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준비가 되게 미약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 상황 속에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지상군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사실 트럼프한테 불리하다. 참고로 이라크전 때 미군이 4,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예,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란전 했을 때는 더 큰 수했을 텐데 이 정도면은요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명분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해서 하려는 거냐? 그냥 시장에서 나오지만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네타냐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그냥 트럼프가 스스로 내가 이겼어 하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짓는 게 가장 행복한 케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도 좀 같이 어렵잖아요. 네, 맞죠. 뭐 바레인도 있고 뭐 두바이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그죠? 요것들 때문에도 장기화되기가 쉽지 않고 또 중국도 문제고요.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뭐죠? 그 인디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인도도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원유 보유량이 25일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 조치를 보면 이란 너희들 러시아한테 원유를 일시적으로 사갈 수 그게 30일이거든요. 네네. 30일 줬다는 얘기는 내가 길게 갈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한 건데 문제는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대로 될 거냐.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네. 거거든요. 원래 뭐 전쟁에서 승리 이런 식의 표현할 줄 알았는데 네. 출구 전략은 전쟁 이기는 거 말고도 어떤 다른 형태로 이 전쟁에서 조금 그 벗어나려는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어쨌든 첫 번째 기세를 네. 굉장히 강하게 갖고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워낙 압도적인 전력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항모전단 6개, 그다음에 막강한 그 연합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군 병력, 대규모 네. 병력 이런 병력들이 동시에 들어가 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더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치명적으로 이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거니까 이런 어떤 구도들이 되게 복잡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일 것 같은데 월요일날 급락했다가 그래도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건지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대규모 소각이라는 호재성 뉴스도 들려왔는데 여기도 함께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위험이 있고 시장 전체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전자냐 아니냐에 대한 게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나름대로 비중을 줄일 때는 사실 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비중이 있는 기업을 먼저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그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뭐 여러분들 막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밸류 앤 네, 리스크. 네. 아, 밸류 앤 오랜만에 리스크. 들어봅니다. 예. 네, 네. 이게 뭐냐면 펀드 안에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어떤 그 정도가 있어요. 네. 나는 이 펀드는 이 정도 위험을 안을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넘었으면 그만큼 시장을 팔아야 돼요. 종목을 팔아야 돼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위험을 이 정도 안기로 했는데 그걸 좀 지나갔어. 네. 지나쳤어. 그러면 그만큼 덜어내야 되는. 사실 그게 최근에 외국인 매도의 원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이런 전쟁 위험이 있으니 위험 회피 차원에서 또는 정말 시장이 안 될 것 같아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오를 때보다도 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만 그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아직도 중립 이상의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매매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향후 전쟁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비중을 줄였었던 건 대부분이 비중 조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ETF가 EWY라고 해서 그 우리에는 ETF죠, 그죠? MSCI iShares 사우스 코리아 ETF인데 MSCI ETF인데 여기에는 이제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규정에서는 전체 ETF 안에서 특정 종목의 비중이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똑칭해서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면 전자만 25%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서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렇죠? 25%를 상회하는 그 상회하는 부분만큼만. 그리고 또 하나는 5의 50법칙이라 그래서 5% 이상 지분이 넘는 종목들이 합이 50%가 넘으면 안 돼요. 숫자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25%,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5%, 네. 합치면 얼마죠? 40%죠. 거기다 현대차가 12%, 더하면 얼마죠? 세 개만 더해도 52%죠. 그 2%만큼 쳐내야 되는 거예요. 50이 넘으니까. 삼성전자도 아무리 그 기업이 좋아도 무조건 따라서는 돼 있어요. 무조건 예.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의 그 법인세법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이렇게 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고 한 종목당 특정 종목 25% 넘지 않게 되는 건 뭐냐면 그 ETF의 안정성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한국 ETF인데 삼성전자만 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원칙을 세워놓은 거라서 그래서 덜어낸 게 상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관련 ETF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지금 말씀드렸던 ETF 관련 또는 우리 그 신흥국 중에서 한국이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자동으로 팔았던 거, 그다음에 지금 뭐 바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요것 때문에 팔았던 건 전부 다 흔히 얘기하는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가치가 훼손돼서 판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기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 안에서 덜해낸 거다 보니 아직까지 정말 시장이 너무너무 위험해서 외국인들이 야 이제는 위험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시장 피하자라고 했던 물량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앞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판 거는 업황이나 기업 가치를 판 게 아니라 높아진 주가와 그에 따른 비중 맞습니다. 상승, 예. 가격과 비중을 판 걸로 보면 되네요. 그게 전체적으로 계산해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물론 이제 일부는 차익 실현도 있었겠죠.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차익 실현도 있을 거고 위험 회피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비중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쪽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제 긴장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전쟁 사태로 인해서 살짝 묻히긴 했지만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사모신용 쪽에서 문제가 많이 중간중간에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제이미 다이머는 금융위기 징후가 여기서 네. 보인다고 네.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JP모건이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특정 자산에 대한 담보가 차양 조정했다. 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조금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길게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슈인데 지금 이 사모신용 이슈가 왜 생겼지라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네. 되는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사모신용으로 인해서 일단 대출 나간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사모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애들이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은행 가서 안 빌려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가서 돈 빌리는 거, 대부업체 이제 대부업체로 간다던가, 뭐 예를 들면 사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채 쓰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으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사채를 쓰느냐, 왜 사무신용을 쓰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만큼 신용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담보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원하는 담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한테 대출해 줬는데 중요한 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이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벤처기업 투자한 것 중에 33%가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때문에 야 엔스로픽을 하게 되면 GPT를 쓰게 되면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우려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비상장은 더 심하겠죠. 내가 보니까 저 사모대출 애들이 이제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모대출사들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돈 빌리기 어렵지?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내가 빌려줄게라고 한 거고 신용이 낮은데도 빌려줬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담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유형자산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무형자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줄 수 있었던 건 사업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쟤들이 나중에 상장만 하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네. 돈 벌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와, 엔트로픽이 나타났어. 그러면 아니 저렇게 커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필요가 없겠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해가지고 전부 다 환매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환매 요청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할 때 환매를 할 수 있는 펀드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출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대출 받을 때 3일짜리 대출 뭐 이렇게 받나요? 일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보통은 최소 1년이거나 네. 3년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은 뭐 1년짜리, 3년짜리 해줬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내 돈 내놔 하면 그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안 되죠. 약속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산이 회수가 안 되니까 대출에 대해서 돈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게 현재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기간과 네. 내 돈 내놔 하는 기간들이 맞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현재 이 기업들이 대출해줬던 그 자산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었다라는 게 되게 초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두려우려면요. 이 기업들 때문에 사모신양이 부실해졌다가 아니라 네.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부실해져서 했다.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조금 더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사모시장 보여지고 위기가 과장이 맞습니다. 되어 있다. 예. 네. 대신에 이건 나중에 시간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언제 걱정해야 되느냐?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현 수준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네.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나눴던 이 얘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큰 위기로 다가올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시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뒤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발표될 미국의 CPI도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금리 인상 요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금리를 올릴 때는요. 네. 금리를 올릴 때는 단순히 물가만 올랐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요인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하겠죠. 그렇죠. 고용 망가지고 물가도 물가 높은데 올라가니까 고용이 나빠. 그럼 왜 고용이 더 중요하냐를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가 혹시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고용이 안 좋으면 왜 고용이 먼저 우선시 되냐면 자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저는 월급이 없죠. 네. 그럼 앞으로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죠.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이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 물가가 올라서 제품 가격이 비싼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비싸게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못 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돼요. 네. 우리를 그건 세일 또는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차를 두고 물가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고용이 좀 망가져 있다라면 고용을 우선시해서 봐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고용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물가도 올랐으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 금리 인상까지 할 수 그렇습니다. 있었던 예. 거죠. 그런데 고용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게 금리 인상 요인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저희 지금 시점에서는 오르면 증시 입장에서 안 좋아요. 좋죠. 지금은 예. 그리고 또 이거 산업으로 넘어가서 봐도 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 쪽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것도 역시나 금리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은 맞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AI 투자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더 짧게 손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네.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악재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악재가 있으면 어떤 악재가 있겠습니다라고 했었으면 첫 번째는 트럼프의 정치 리스크. 네. 이번에 그게 나왔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도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는 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깨질 때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금처럼 얻어맞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응 전략 차원에서 네.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수는 물론 종목마다 날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힌트는 앞서서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면 할수록 심리적으로 꼬여가거나 아니면 패턴이 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딱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루 오르면 다음 날 폭락하고 또 폭락하니까 다음 날 폭등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기를 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저는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근데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한두 번만 타게 되면 그분들의 투자 심리는 엄청 위축되고 이렇게 한번 위축되기 시작하면 이 시장 상승세가 끝날 때까지 패턴이 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엇박자를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지 말아야 될 때 자꾸 파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지수는 계속 올라가면 더 비싼 가격에 또 포모로 사시게 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쟁의 방향이 어느 정도 조금 100% 결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때 조금 더 현재보단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를 때는 무리하게 따라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모아 가신다면 차라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네.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뭐 한꺼번에 사는 건 또 좀 제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방법이 가장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은 지금이 딱 거꾸로 타기 좋은 엇박자 타기 좋은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견디시기 힘든 분들은 차라리 뭐 오늘이 됐건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많이 해놓은 다음에 이 큰 이제 그 소용돌이가 지나간 다음에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그때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네. 아, 이론적으로. 예, 근데 왜 실전이 안 되냐면 네. 실전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위기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건 뭐냐면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 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위기가 완화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네. 완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가격에 있겠습니까? 이미 올라 예, 있죠.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위기는 완화돼서 내 불안감은 사라졌는데 또 역시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현금을 사실 일정 부분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그거는 뭐 이번이 아니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어느 정도 현금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실전 투자에서는 그게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그렇게 현금 비중 지금 많이 늘릴 바에는 그냥 지금 포지션 그대로 이 그렇게 파도를 하든가 이겨내는 게 아니면 맞지 않나? 이미 현금 있으시다라면 오를 때 말고 그래도 조금 야 이거 좀 무리해서 오늘 또 과했는데라고 할 때 전부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사가는 이런 전략이 더 나쁘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눠서 사는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반도체 쪽 말고 대표님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섹터가 있으셨을까요? 방산? 저는 지금 뭐 시장이 이전과는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진 않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특정 섹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뒤로 미루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네.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면 뭐 기존에 있었던 업종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업종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방산이라는 게 시작됐던 것처럼 방산주가 주도주로 그렇죠. 부각됐던 게 딱 그때였죠. 그때였죠, 그죠? 네.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요가라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갈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을 때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오일 쇼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 오일 쇼크일 때 주가가 빠졌을까요? 그때 한국은 그렇게 존재감 없었을 때는 네네. 그렇지만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오일 쇼크 기간에 10년간 놓고 보면은요.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왜 특이하게도. 그랬을까요? 이게? 결국엔 그 당시에는 원유도 되게 중요했지만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웃긴 게 뭐냐면 한국도 당연히 오일 쇼크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네. 경제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중동 호황이 엄청 왔죠. 아, 그쵸. 중동 건설. 예, 그렇죠? 중동 특수 그래서, 붐. 예, 네. 중동 특수.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게 또 오일 쇼크예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네. 우리 친구 부모님들께서 중동에서 사막에서 땀 흘리시면서 5일 달러를 벌어왔던 기억이 나서 우리가 9% 쌌는데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치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악재 같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나 이슈가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찬찬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에 아까 AI 소프트웨어도 사모신용 불안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전쟁 때 AI 소프트웨어 많이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뭐 소버린 AI가 소프트웨어한테 새로운 좀 생명줄 또 다른 이제 성장의 도화선 이렇게도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일단은 실전에 쓰인 거고 네네네. 비즈니스 모델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이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국가별로 보면 네. AI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사실은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겠죠. 앞으로 더 벌어지겠죠. 그렇죠. 예. 네네. 특히나 내게 성능이 더 떨어진다라면 네. 나는 훨씬 더 비교 열의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래도 뭐 미국이 한다라면 그렇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중국이 한다라면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 성능을 키워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전처럼 우리가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돌진하기에는 너무나 희생이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을 줄이고 우리가 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려면 이젠 AI 성능이 기존에 있었던 무기 체계와 연동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적용 사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